55세 중견기업 임원 강민호.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수연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년간 묵묵히 헌신했던 수연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민호는 우연히 만난 32살 요가 강사 박지은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려 재혼을 결심합니다. 23살의 나이 차이, 주변의 만류, 자녀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민호는 지은과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금세 사라지고 지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명품 쇼핑에 집착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래 계약하고 전 부인을 질투하며 민호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지은. 그리고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지은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재산 분할 상담 내역, 젊은 남자친구와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50대 남자 꼬시는 법이라는 온라인 게시글.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것일까요? 회사에서의 명예실추, 자녀들과의 단절, 막대한 경제적 손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민호. 그는 과연 이 늪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수연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뼈아픈 교훈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속죄와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을 햇살이 묘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내 수연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정성스러웠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 수연, 영면하소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수연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꺼내 화병에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또 왔소. 요즘 회사 일이 바쁘긴 한데 당신 보러 오는 건 빼먹을 수가 없구려. 민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상실감은 전혀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2개의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한 잔은 묘비 앞에 놓고 한 잔은 자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그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오. 대학교 앞 허름한 카페에서였지. 나는 가난한 공대생이었고 당신은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소. 민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수연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도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난한 청년 민호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은 참 고생 많이 했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당신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 그 무거운 반찬통들을 날랐는지 모르겠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묘비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당신은 항상 내 뒤에서 응원해줬소. 야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사한테 혼나서 속상해하면 당신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소. 묘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25살 딸 지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또 혼자 오셨어요? 지혜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딸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너도 학교 바쁠 텐데 왔구나. 엄마 보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꽃을 놓으며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모녀는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따뜻한 눈빛은 수연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집에 혼자 계시면 뭐 하세요? 민호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리할 의욕도 없어서 대충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냥 지내지 뭐. 회사 일도 있고.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혜의 말에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엄마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단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니? 알아요. 저도 엄마 닮고 싶어요.
엄마처럼 다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민호와 지혜는 한동안 말없이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민호는 수연과 함께 했던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아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민호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수연이 기뻐하던 모습,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웃던 그날들. 모든 순간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발짝 뒤에서 가족을 지켜보며 조용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민호가 힘들어할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수연이 떠난 지 3년, 민호의 삶은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준서 다음 주에 휴가 나온대요. 같이 외식이나 할까요? 그래, 그러자. 우리 준서도 보고 싶구나.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또 올게. 준서도 데리고 올 테니 기다리고 계시오. 무녀는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민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아내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중에서도 수연과 단둘이 찍은 결혼 20주년 기념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연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박 이사의 전화였습니다. 민호 형,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부부랑 같이 저녁이나 하자고. 미안하네. 요즘 좀 피곤해서 말이야. 형,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우리 와이프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는데.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내가 재혼할 거라고 생각하나? 수연이를 잊을 수가 없다네. 형, 수연이 형수님도 형이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형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어. 그만하게. 나는 그럴 생각 없어. 민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에게는 수연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 수연 한 사람만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식탁, 혼자 보는 텔레비전. 이 모든 것이 민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중견건설회사 우진건설의 상무이사로서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 비서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무님, 회사 근처에 요가센터가 새로 생겼다고 하던데요. 허리 통증에 요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가? 그게 나한테 맞을까? 한번 해보시죠. 요즘 상무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요가센터를 찾았습니다. 힐링 요가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접수대 뒤에서 한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지은, 32살의 요가 강사였습니다. 지은은 검은색 요가복을 입고 있었는데 건강한 피부색과 탄력 있는 몸매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수업 등록하시려고요? 네, 허리가 안 좋아서요. 요가가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물론이죠. 요가는 허리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지은은 민호에게 등록 서류를 건네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호는 이상하게도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수업은 그날 저녁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요가실에는 민호를 포함해 5명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앞에서 동작을 시범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민호는 서투르게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제대로 자세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은이 민호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허리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요. 지은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호는 땀을 흘리며 매트를 정리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첫 수업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다음 수업 때는 더 편하실 거예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민호에게 요가의 효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 아세요?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저도 마침 커피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센터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였고 창가 자리에 앉으니 거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지은은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요가 강사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우연히 요가를 배우면서 매력을 느껴서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지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제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죠. 민호는 지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 같았는데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다니. 지은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무님은요? 회사 임원이시면 성공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수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 다니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내분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불편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민호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은의 말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읽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외로움을 잘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에 민호는 지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도 자신만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일주일에 3번씩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때문이었지만 점차 지은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민호에게 젊은 세대의 문화와 생각을 들려주었고 민호는 지은에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3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호는 자신이 지은을 단순한 요가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로 잃어버렸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멀리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가보고 싶다고 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지은은 아이처럼 신나서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항상 상무님이 커피값 내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큰 요가 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선생님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지은은 민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상무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편안하고 믿음직스럽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느낌이요.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젊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상무님한테 끌린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좋아서예요. 그날 밤 민호와 지은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은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의 연애는 석 달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 지은과 만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자녀들에게 지은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쯤 공개 연애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아이들한테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오빠가 저랑 사귀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이 아직 엄마 생각을 많이 해서.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도 계속 돌아가신 부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오빠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함께요. 민호는 지은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지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에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정말요? 네, 약속할게요. 그 주말, 민호는 군 복무 중인 아들 준서가 휴가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 지혜와 아들 준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민호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서는 군복무로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고 지혜는 대학생답게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적응됐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부른 특별한 이유 있어요? 민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두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단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요? 여자요? 그래. 박지은이라고 요가 선생님이야. 석 달 전부터 만나고 있어. 준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진지한 사이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도 많이 고민했어. 엄마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아빠도 외로웠단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지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요?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다고 하셨잖아요. 평생 엄마만 사랑한다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아빠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잖니.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2이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32. 저랑 7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마음이 통하면.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 차이면 완전히 다른 세대잖아요. 제 친구들이랑 비슷한 나이라고요. 지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누나를 말렸지만 지혜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딸을 쫓아가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준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아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를. 준서야, 아빠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가 회사 내에 소문으로 퍼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친한 박 이사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 형, 소문 들었어. 젊은 요가 강사랑 사귄다면서? 소문이 벌써 퍼졌나? 형, 내 말 좀 들어봐.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자네도 그런 소리 할 거야? 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회사 임원이 그렇게 젊은 여자랑 사귀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진심이네. 진심이든 뭐든 형 입장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형을 좋아하는 건지도 확인해봐야지.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젊은 여자들, 다 이유가 있다고. 민호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적으로, 어떤 이는 은근히 걱정을 표하며 재혼을 만류했습니다. 저녁에 지은을 만났을 때 민호는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오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우리 결혼해요. 민호는 깜짝 놀라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네. 어차피 주변에서 다 아는데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당당하게 결혼해요. 그럼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잘할게요. 오빠 딸, 아들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민호는 지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늙은이랑 결혼하고 싶어? 오빠는 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좋아요. 진심으로요.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의 반대, 아이들의 분노, 수연에 대한 미안함.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 다시 찾은 삶의 의미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기보다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다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네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 사람이 박지은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하려고 해. 지혜가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훑어보았습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두 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혜는 인사도 받지 않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진심이세요? 그래. 아빠 결심했어. 저는 반대예요. 절대 인정 못해요. 준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마음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진심으로 아빠를, 상무님을 사랑해요. 잘할게요. 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잘한다고요? 우리 엄마 자리를 대신한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족을 지켰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누나, 진정해. 진정하라고? 넌 괜찮아?
저 사람이 엄마 자리에 앉는 게.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친해지면 되잖아요.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 결혼하시면 저 아빠 다시 안 볼 거예요. 지혜는 카페를 나갔고 준서도 누나를 따라갔습니다. 민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 민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민호와 지은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과 지은의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식이었습니다. 민호의 자녀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인데 마음 한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행복하게 해줄게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과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신혼 한 달째, 민호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침은 먹고 가야지. 같이 먹어요. 오빠 먼저 먹어요. 저는 아직 배 안 고파요. 민호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예전에 수연이 있을 때는 아침상이 늘 풍성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수연은 민호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먹자.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 제 카드 한도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카드 한도? 지난달에 얼마나 썼는데? 그게 옷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지만 신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은행 앱으로 올려줄게. 고마워요, 오빠.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쌓여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카드사에서 전화 왔었어요. 한도 초과됐다고요. 뭐? 또? 민호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명품 가방 200만 원, 백화점 의류 구매 70만 원, 고급 레스토랑 20만 원. 지은이 한 달 동안 500만 원 넘게 쓴 것입니다. 민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카드 사용 내역 봤어요. 이번 달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그래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다른 사모님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쓰던데요. 여보, 우리도 살림을 생각해야지. 오빠, 나 스트레스 받아요. 돈 때문에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앞으로 안 쓸게요.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이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민호 형, 신혼생활 어때? 행복해 보이네.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적응하는 중이지. 그럴 줄 알았어. 젊은 여자는 돈을 많이 쓰더라고. 내 친구도 재혼했다가 카드값 감당 못해서 고생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고 지은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조금 꺼려졌지만 지은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호의 친구들은 모두 50대 중반으로 대부분 부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지은이 나타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호 친구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소개 좀 해봐. 내 아내 지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지은이에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친구들과 그들의 부인들은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확연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친구들은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번제 이야기, 군대 이야기, 과거 교수들 이야기. 지은에게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점차 지루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계정에 올렸습니다. 민호의 친구 부인 중 한 명이 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이에요. 아, 우리 딸이 30인데. 비슷하네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고 민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친구분들 이야기 너무 재미없어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친구들이니까 그렇지. 추억을 나누는 거야. 저는 하나도 공감이 안 가던데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자기 딸 나이랑 저랑 비교하는 거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 사람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그래도 그렇지. 앞으로 그런 모임 저 안 갈래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자신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호는 수연의 묘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그가 아내를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화장을 하며 물었습니다. 오빠, 어디 가요? 묘소에 다녀올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매주 가는 거야. 전부터 그랬어. 지은이 화장대를 탁 치며 돌아섰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했잖아요. 아직도 전 부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묘소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해요? 저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데요. 저랑 결혼했으면 이제 그만 좀 가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그건 말이 안 돼요. 수연이는 내 아이들 엄마고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당하는 것도 알아요. 오빠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부인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해요. 왜 이래요, 갑자기? 진정하라고요? 저는 오빠랑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데 오빠는 계속 과거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민호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 다녀올게. 마음대로 하세요.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지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묘소를 찾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민호는 수연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재혼한 게 실수였을까요? 바람만이 대답 없이 불어왔습니다. 민호는 오랜 시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은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오자 지은은 시큰둥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맨날 회사 일, 돌아가신 부인 생각, 그것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 생각 많이 해요. 정말요? 그럼 왜 저랑 데이트도 안 가려고 해요? 왜 제 이야기는 제대로 안 들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결혼 후 지은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신경을 덜 썼네요. 다음 주말에 여행 갈까요? 진짜요? 응. 어디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알았어요. 제주도 갈게요. 지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겨 주말에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요? 오빠, 어제 약속했잖아요. 미안해요.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맨날 회사, 회사. 저는 뭐예요? 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박 이사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형, 표정이 왜 그래? 집에서 또 싸웠어? 아니, 아니야. 내가 뭘 했어. 젊은 여자는 손이 많이 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 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주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는 집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했고 지은은 새로 산 옷과 가방을 자랑하듯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오빠가 약속 어겨서 속상해서 쇼핑했어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500만 원 정도요.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저 서운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세요? 다른 사모님들은 이것보다 훨씬 비싼 거 사던데요. 우리랑 남 비교하지 마요. 오빠가 저한테 잘해주면 제가 이럴 필요 없죠. 두 사람은 그날 밤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민호의 재혼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아내가 돈을 물쓰듯 쓴다는 이야기, 민호가 아내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편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딸 지혜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 준서도 부대에서 최소한의 연락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과거 가족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한 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은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오빠, 또 그거 보고 있어요? 민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지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는 절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저랑 결혼한 게 실수였나 봐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오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려고 저랑 결혼한 거잖아요. 민호는 부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이미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실망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석 달째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이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들어가자 지은은 소파에서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현관 앞에 택배가 또 잔뜩 와 있던데요. 아, 그거요? 제가 산 거예요. 또 뭘 산 거예요? 이것저것요. 필요한 것들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요즘 들어 지은의 쇼핑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택배가 도착했고 카드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살림 좀 생각해야 해요. 이번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지은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오빠 연봉이 얼마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사잖아요. 오빠는 제가 뭘 사든 맨날 잔소리예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지은과 대화하면 항상 싸움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비서 김대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무님, 자동차 대리점에서 전화 왔었어요. 사모님께서 외제차 계약하셨다는데 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해달래요. 뭐라고? 외제차? 네, 벤츠 E클래스라고 하던데요. 민호는 황급히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차 계약했어요? 아, 그거요? 네, 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어차피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혼자 결정해요? 저도 제 차 필요해요. 맨날 택시 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다른 사모님들은 다 좋은 차 타던데 저만 없어요. 여보, 지금 집에 차가 2대나 있잖아요. 오빠 차는 오빠 거잖아요. 저는 제 차가 필요하다고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약 취소해요. 싫어요. 벌써 계약했는걸요. 그리고 오빠, 저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굴 거면 뭐하러 저랑 결혼했어요?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이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형,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또 집에서 문제 생겼어? 내가 뭘 했어? 젊은 여자는 돈이 많이 든다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 이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는데 또 다른 청구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낸 견적서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 거실 리모델링 계약서였습니다. 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또 자신의 허락도 없이 거액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함께 거실을 둘러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벽은 대리석으로 하고 조명은 이탈리아제로 해주세요. 민호가 현관문을 3개 닫으며 들어서자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오빠 왔어요? 거실 인테리어 하려고요. 너무 낡았잖아요. 민호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아내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간 후 민호는 지은을 마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인테리어요?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친구들 불러오기도 창피하고. 내 허락도 없이 3천만 원짜리 계약을 해요. 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허락? 오빠한테 일일이 허락받아야 해요? 저도 이 집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는 오빠 집에 얹혀 사는 식객이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 상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의하면 뭐해요? 어차피 오빠는 안 된다고만 하잖아요. 차도 그렇고 뭐든지 다요. 당연하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오빠가 돈 없어요? 중견기업 임원이면서. 그럼 왜 저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요? 인색한 게 아니에요. 분수에 맞게 살자는 거예요. 분수.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분수를 몰라서 오빠 같은 늙은이랑 결혼한 거죠. 순간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의 입에서 늙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은도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저 30대에 당신 같은 노인네랑 결혼해준 게 어딘데. 제 친구들은 다 젊은 남자랑 연애하는데 저는 아빠뻘 되는 사람이랑 살고 있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당신 진심이에요? 지은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오빠가 궁금해했죠? 왜 제가 오빠랑 결혼했는지. 솔직히 말할까요? 안정적인 생활 때문이에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민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맨날 돌아가신 부인 생각만 하고 저는 그냥 외로움 달래주는 도구였던 거잖아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서로 이용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을 배신했고 아이들을 잃었고 이제는 돈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우연히 지은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상무님 송구하지만 사모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긴가? 후배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이었습니다. 50대 남자 꼬시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작성자는 요가쌤 지은이라는 아이디였습니다. 게시일은 민호와 지은이 만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한테 약해요. 외로움을 이용하세요.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 들어주는 척하면 금방 넘어가요라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지은이 올린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지금 50대 남자 만나고 있어요.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요. 성공하면 노하우 공유할게요. 민호는 핸드폰을 후배에게 돌려주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에 앉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된 표적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지은은 무슨 말인지 아는 듯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글 봤어요. 50대 남자 꼬시는 법이라는 거. 당신이 쓴 글이더군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 그럼 나랑 만나기 전에 쓴 글이 농담이었다고? 나를 만난 일주일 후에 성공했다고 쓴 댓글도 농담이에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요? 오빠도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외로워서 저한테 매달린 거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내 돈이 필요했고 나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서로 필요한 걸 채워준 거잖아요. 그럼 사랑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던 말은요? 사랑? 오빠도 저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오빠는 돌아가신 부인만 사랑했어요. 저는 그냥 대체품이었을 뿐이에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은은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수연을 배신했고 아이들을 잃었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친정에 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혼자 생각 좀 할게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며칠만 시간을 갖자고요. 싫어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그럼 내가 나갈게요. 민호는 짐을 싸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있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수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했소. 당신을 배신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세 남자의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호텔에서 일주일을 보낸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고 이대로 도망치듯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호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에는 지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들어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침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침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대 위에 지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집어 들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이라는 연락처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재혼 3년 후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협의 이혼의 경우 합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남편의 퇴직금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변호사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지은이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재혼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3년을 더 참아야 하나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결혼 3개월 만에 이미 이혼과 재산 분할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는 이틀 전에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준호 지은아, 언제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지은 오빠가 호텔에 나가 있어서 요즘 편해. 다음 주에 만나자. 준호 그 영감 아직도 속고 있어? 지은 당연하지. 조금만 참으면 떼돈 벌고 나올 수 있어. 3년만 더 참으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준호 근데 3년이나 그 늙은이랑 살아야 해? 힘들겠다. 지은 뭐 할 만해. 어차피 밤에는 피곤하다고 금방 자더라. 그냥 돈 벌러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돼. 준호 키읔 너 진짜 나쁜 년이다. 근데 그게 좋아. 지은 다음 주 목요일에 보자. 우리 호텔 가자.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은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녀는 민호를 영감, 늙은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참으면서 재산을 챙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대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결혼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지은 오빠, 드디어 결혼했어. 생각보다 쉬웠어. 준호 축하해. 근데 그 영감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지은 중견기업 임원이니까 억대 연봉에 퇴직금도 10억 넘을 거야. 집도 강남에 있고. 준호 대박. 그럼 너 완전 대박이네. 지은 그치? 조금만 참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민호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려 구토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민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으로 지은의 핸드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 준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돌아온 것입니다. 민호는 황급히 지은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은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언제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요. 지은의 시선이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나간 것이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호텔은 어땠어요? 민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로였어요. 역시 집이 편하네요. 그럼, 이제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그래야죠. 우리 부부잖아요. 지은은 민호의 표정을 살폈지만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나가서 먹어요. 오랜만에 좋은 데서 식사합시다. 정말요? 오빠 오늘 왜 이래요? 당신한테 미안해서요. 내가 너무 각박하게 굴었나 봐요.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빠, 진심이에요? 네. 다시 시작해봅시다.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지은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월요일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은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청하는 척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지은을 보며 민호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사랑스러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민호는 그녀의 먹잇감이었을 뿐입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는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으로 예약하신 강민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민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 남자친구와의 메시지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사기적 혼인 의사가 입증되면 위자료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이 석 개월밖에 안 되고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재산 취득 목적이었다면 재산 분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까지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담을 마친 민호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민호는 테이블 위에 프린트한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 변호사와의 문자, 준호와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당신 핸드폰에서 봤어요. 토요일에 집에 왔을 때 침대 위에 놓여 있더군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누구예요? 당신 남자친구. 오빠. 그건 3년만 참으면 재산 절반을 가져간다고 했죠? 나를 영감이라고 불렀고 늙은이랑 사는 게 힘들다고 했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건데. 처음에는 정말 오빠가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오빠가 저한테 관심도 없고 맨날 전 부인 생각만 하시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거짓말 그만해요. 증거가 다 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쓴 글, 50대 남자 꼬시는 법이라는 글도 봤어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제발.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다른 방에서 잘 거예요. 이혼 소송 진행되는 동안 같은 집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지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말입니다. 수연에 대한 배신, 아이들과의 단절, 회사에서의 평판 손실, 그리고 이제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쟁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지은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서재에서 잠을 잤고 지은은 침실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는 민호가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이 젊은 아내를 통제하려 했고 경제적으로 억압했으며 전 부인과 계속 비교하며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은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에게 시달린 젊은 아내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민호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여서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는 전 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불쌍하시네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남자가 문제네요. 재혼할 거면 과거를 정리하고 해야지. 젊은 여자한테 집착하는 늙은 남자들 진짜 문제 많아요. 민호는 그 글을 보고 분노했지만 변호사는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상무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걸 증거로 쓸 거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는 법정에서 증거로 승부를 볼 겁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젊은 아내를 학대했다는 소문,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소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사 담당 임원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 상무, 회사 입장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무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 글이 올라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젊은 여성 대 나이 많은 남성의 구도에서는 항상 남성이 불리하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임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보고 사직하라는 겁니까? 사직은 아니고 일단 직책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시라는 거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왜 물러나야 합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민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회사는 민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명예퇴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퇴출이었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민호는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동료들 중 몇 명만이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민호를 피했습니다. 스캔들에 휘말린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지은이 사용한 카드값과 계약금들을 갚느라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받은 퇴직금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딸 지혜는 여전히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큰 실수를 했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니? 지혜야,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어. 너한테도 미안하고. 지혜야, 목소리라도 듣고 싶구나.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저녁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호의 재혼과 이혼 소송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민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는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몇 주간 오지 못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니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을 다 뽑고 묘비를 닦은 후 민호는 수연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소. 늦어서 미안하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소. 당신을 배신했어요. 30년간 나를 위해 헌신한 당신을 세상 떠난 지 3년 만에 잊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돈만 밝히는 여자와 말이오. 나는 정말 바보였소.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젊은 여자의 미소에 속아 넘어갔소. 민호는 가방에서 수연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이들도 나를 떠났소. 지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준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소.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친구들도 떠났소. 이제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소.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민호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았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의 헌신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당신이 늘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 노을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호가 돌아보니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민호는 딸을 보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지혜도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 엄마 보러 왔어요. 그래, 엄마 보러 와줘서 고맙다. 지혜는 어머니의 묘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지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부녀는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소셜미디어 글 봤어요. 그 사람이 올린 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젊은 여자한테 집착하는 한심한 늙은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준서가 전화했어요. 준서가 그 여자 소셜미디어 계정을 더 파봤대요. 예전 글들도 있고 댓글들도 있고 그 여자가 원래 나이 많은 남자들 노리고 다닌 사람이라는 걸 알았대요.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당한 거라는 걸. 아빠가 외로워서 실수한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저도 미안해요. 아빠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럼 아빠가 그런 여자한테 안 속았을지도 몰라요. 부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의 묘 앞에서 둘은 오랜만에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준서도 아빠 만나고 싶대요. 다음 주 일요일에 셋이 같이 밥 먹어요. 정말이니? 네. 준서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한테 너무 매정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요.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맙구나. 아빠, 이제 그 여자랑 빨리 끝내요. 그리고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내요. 그래. 그럼 아빠가 꼭 그렇게 할게. 차에 타기 전 민호는 다시 한번 수연의 묘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곳에 수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맙소. 아이들을 보내줘서요.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볼게요. 아이들 잘 돌보고 당신이 지켜온 가족을 다시 회복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민호는 그 바람 속에서 수연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혼 소송은 어떻게 돼가요? 아직 진행 중이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빠가 이기실 거예요. 증거도 많고 그 여자가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서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아들. 많이 컸구나. 부자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아빠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요. 저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한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군대 간다고 집을 떠났고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 못했어요.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단다.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지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아빠는 앞으로 엄마가 지켜온 가족을 다시 세울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도와줄게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여전히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경제적 손실도 컸고 사회적 평판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민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지은과의 결혼이 사기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 남자친구와의 메시지들이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은의 재산 분할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고 지은의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재산 취득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가 지불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지은이 사용한 각종 비용들을 합치면 수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더 큰 손실은 사회적 평판이었습니다. 비록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세간의 여론은 여전히 민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나이 많은 남자라는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난 다음 주, 민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건축 경험을 살려 건축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민호 건축 컨설팅이라는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 개업날, 지혜와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두 남매는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축하드려요.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와줘서 힘이 난다. 아빠, 새로운 시작이에요. 잘 되실 거예요. 민호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을 떠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수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도 아빠 지켜보시겠네요. 지혜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실 거야. 민호의 컨설팅 회사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고객이 많지 않았고 수입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전문성과 성실함을 알아본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개인적으로 이를 의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호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민호는 여전히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준서가 함께 갔습니다. 때로는 셋이, 때로는 민호 혼자, 또 때로는 아이들만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는 묘소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지혜가 묘비를 닦고 있었고 준서는 새로운 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소.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줬고요. 당신 덕분이요. 민호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덕분에 깨달았소. 진정한 사랑이 뭔지, 헌신이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지켜준 가족을 위해 살겠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바람 속에서 수연의 대답을 느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온 후 민호는 지혜, 준서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에 갔습니다. 수연이 살아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가던 곳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엄마랑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더라. 5년 전쯤이요.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요. 맞다. 그때 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세 사람은 추억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취업해요. 정말이니? 어디로? 중소건설회사인데요. 아빠처럼 건축 쪽으로 일하고 싶어서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아들.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 회사도 크게 키우세요. 그럼 저도 나중에 아빠 회사로 옮겨갈게요. 하하, 그래. 아빠가 열심히 해볼게. 지혜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내년에 졸업하면 아빠 일 도와드릴게요. 경영학 전공이니까 회사 운영 같은 거요. 너희들 정말 고맙구나. 민호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집에 앉아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지은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했습니다.
민호는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든 순간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평범한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소. 30년간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고, 나를 믿어주고, 아이들을 키워주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몰랐소. 민호는 앨범을 닫고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에게. 당신이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을 배신했고 아이들을 상처 입혔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요. 당신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늘 한 발짝 뒤에서 나를 지켜봐 주었고 조용히 가족을 돌봐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요. 당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지켜준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혜와 준서를 잘 돌보고 당신이 원하던 따뜻한 가정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연. 영원히 당신의 남편, 민호 올림. 편지를 다 쓴 민호는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수연의 묘소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자주 가던 시장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이 사던 것들을 기억하며 장을 봤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기, 생선. 수연이 좋아하던 재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는 부엌에 섰습니다. 요리는 수연이 주로 하던 일이었기에 민호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수연이 자주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지혜와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무슨 냄새예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빠가 직접 요리했어. 맛은 보장 못하지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4명이 앉던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자리였습니다. 민호는 수연이 앉던 자리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밥과 국을 차려 놓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드셔야지.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함께야. 4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엄마 음식 맛 같아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3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추억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일단은 회사를 잘 키워야지. 그리고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결혼이요? 저희 아직 멀었는데요. 그래도 아빠는 준비해야지. 너희 엄마가 못 본 손주들도 보고 싶고. 지혜가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아빠가 살아. 그날 오후 3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년 전의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그는 다시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잘 지내고 있소.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소. 민호는 속으로 수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웠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겠소. 당신이 원하던 대로 아이들을 잘 돌보고 따뜻한 가정을 지키며 살겠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오, 수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바람 속에서 수연의 용서를 느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선택으로 시작된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족의 가치를, 그리고 삶의 지혜를 말입니다. 이제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수연의 기억과 함께하는 나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 때 민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와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수연. 이것이 민호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는 마침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